자, 이번 시간에는 문학빛의 92페이지 조선 전기 소설, 그래서 한문 소설 만복사 젖보기하고 이생규장전 두 편을 좀 연달아서 같이 묶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 92페이지 보면 작품 개관부터 볼게요. 작품 개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문 소설이다. 자, 갈래의 한문 소설이다. 그 다음에 전기 소설이다. 그 다음에 명운 소설이다. 그 다음 염정 소설이다 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등급 노트에 쭉 나와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자, 이 만복사 젖보기는 원래 김시습의 소설, 자, 김시습의 최초의 한문 소설이었던, 자,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데 한문 소설. 자, 한문 소설 제목이 뭐야? 금오신화야. 금오신화. 자, 이 금오신화 1등급 노트 그 맨 아래 나와 있어. 그래서 더 알아보기에 김시습 금오신화에서 5편의 소설이 나와 있다. 자, 금오신화는 거기 나와 있어. 수록작품 만복사 젖보기 오늘 배우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생규장전. 여러분들 내신 대비 교재에 교과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두 소설. 그 다음 용궁부연록이라는 소설. 그 다음에 취유부벽정기. 그 다음 마지막 남염 부주지. 자, 이 소설 5편을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 금오신화는 그러니까 자, 이 김시습이 금오산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지은 거야. 어떤 이야기느냐? 그 전에까지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던 게 최초니까 글의 형식, 즉 새로운 이야기다. 새로운 신자야.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새로운 신자 써서 두 번째는 자, 신화. 그래서 신비로운 이야기. 여기 귀신들과 인간의 사랑이 나오니까 신비로운 이야기 이렇게 되겠다. 만약에 새로운 이야기로 해석을 한다면 이 글의 형식적인 것, 그치? 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적인 것을 선보였다는 얘기고, 신비로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전기성,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적인 어떤 그 특징을 담고 있지. 그래서 금오산에 들어가서 지은 5편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또는 신비로운 이야기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데 이 금오신화의 특성을 좀 알아야 돼. 최초의 한문 소설인데 사실은 중국의 소설, 명나라 때 중국의 전등신화, 우리 문제 1번 문제 나와 있어. 자, 중국 소설 전등신화에 영향을 받았어. 영향을 받았지만 중국 전등신화라고 하는 건 금오신화잖아. 전등신화라고 하는 소설에 영향을 받았긴 했는데 김시습이 여기 나오는 우리 이 금오신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배경은 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되고, 자, 금방 얘기했지만 이게 신비로운 이야기야. 그래서 귀신들이 등장하고 염라대왕이 등장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초월적이다. 비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전기적이다라고 하지. 우리가 그런 걸 기이하다. 전기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다 하는 거. 그 다음 그래서 이 두 개는 금오신화에서 반드시 알아두고, 아까 말했던 그 밑에 더 알아보기에 있는 거기에 체크를 해놓고 5개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제 만복사 젖보기를 할 거야. 자, 만복사 젖보기는 이 만복사에서 살고 외롭게 살고 있는 여기에 양생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 양생과 그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외놈들에게 수절을 지키려다가 자결을 해서 원통하게 죽은 여인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하씨라고 하는 중간에 글 주변에서 하씨 여인이라고 하는 이 인간과 자, 귀신의 사랑을 그린 내용이야. 그래서 비극적일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인간과 귀신의 사랑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담고 있지만 되게 낭만적이야. 뭐? 죽음을 초월한 남녀의 영원한 사랑, 이걸 노래했다고 볼 수 있어. 자,
자,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김시습이 왜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 귀신과 인간이 나누는 이런 비현실적인 사랑 이야기에 이렇게 집중했는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전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김시습의 소설을 얘기할 때, 자, 요거 지워도 되죠? 자, 요거 기억해 두고 우리가 김시습의 소설을 얘기할 때, 자, 사회적인 배경 뭐야? 계유정란을 잊어버릴 수 없다. 계유정란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계유정란은 바로 세조의 왕위 철탈 사건이잖아. 그치? 조카를 폐위하고 죽이고 왕이 찬탈,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바로 생육신과 사육신이 있었잖아. 김시습은 21세, 본인의 나이 21세, 한창 벼슬에 올라서 뜻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계유정란을 만나서 현실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어떤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단종, 폐위된 단종에 대한 영원한 일편단심의 충성과 사랑을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 왕후 찬탈로 바로 끝까지 단종에게 충성을 지켰던, 살면서, 그래서 생육신 중에 한 사람이야. 이게 김시습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다 여인이 귀신이잖아. 그래서 죽은 단종,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바로 작가의 분신. 그래서 죽었지만 단종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영원한 어떤 그런 사랑을 다짐하는 그런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만복사 저포기는 바로 양생과 하시여인의 죽음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다. 자, 이생규장전도 이 금오신화의 특징 안에서 같이 보기 때문에 오늘 묶어서 같이 할게요. 만복사라고 하는 절 이름이야. 공간적 배경. 자, 이 만복사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양생이, 스님은 아니야. 양생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너무 배필을 만나고 싶은데 외로워서, 자, 부처님에게 저포놀이를 제외. 저포는 여기도 나와있지, 책에 일종의 주사위 놀이인데 그걸 해서 승부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기면 부처님께 배필을 빨리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고, 만약에 자기가 지면 부처님을 위해서 연회를 열겠다, 제를 지내겠다, 이런 걸 걸고 이제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다는 내용이야. 자, 바로 들어갈게요. 남원에 사는 양생은,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인물 체크해 놓는 거, 인물, 그 다음에 중심 사건, 배경, 이렇게 소설의 3요소를 정확히 체크하면서 읽으면 내용 구조도를 그려가면서 읽으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남원에 사는 양생은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었고, 자, 호롤단신이야. 그치? 여태껏 장가를 들지 못하고 만복사 동쪽 골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 그치? 단신이야. 호롤단신. 그래서 외로운 처지. 그래서 이 생의 어떤 처지야? 화자. 이 생의 주인공의 외로운 처지를 소개했다. 그치? 처지. 그 골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배나무도 딱 무슨 한 그루만 서 있어. 자, 이것은 뭐랑 연결돼? 바로 양생의 외로운 처지와도 연결되는 그런 배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 바야흐로 봄이 되어 꽃이 활짝 피어서 온 뜰 안 가득 백옥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놓았다라고 했어. 자, 우리 여기 봄이 되니까 온 세상이 어때? 꽃도 피고 그 다음에 환하게 밝혀져서 생동감이 넘쳐. 근데 이러한 낭만적인 배경은 외로운 양생을 더 외롭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지. 그래서 그거랑 참고해 두고, 양생은 어느 날 밤 그 꽃다운 정서를 꽃다운 정서, 그치? 사랑하고 싶은 본능, 그리고 외로운 마음, 이런 걸 걷잡지 못하고 문득 시 두 수를 지었다. 자, 이때 시가 나와. 우리 금오신화의 모든 소설에 이렇게 시들이, 소설은 운문이 아니라 산문인데 산문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가 삽입돼 있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삽입시라고 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자, 이렇게 중간 소설에 중간중간 삽입시를 넣는 이유는 첫 번째, 주인공의 심리를 이 시로 전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어떻게 전달해? 직접적이 아니라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한다. 간접적 제시를 한다. 또 하나, 작품 전체가 만약에 산문이야. 운율이 없어. 그런데 산문으로 쭉 돼 있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운문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산문의 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산문의 단조로움. 이 단조로움을 갖다가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이 단조로움에서. 또 작품 전체의 뭐야? 배경. 그치? 배경이나 어떤 분위기를 제시한다. 분위기, 인물의 심리뿐이 아니라 분위기나 또는 주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 그래서 삽입시의 역할 굉장히 이 소설에서는 중요하게 본다. 자, 이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정서를, 이 외로운 정서를 담았으니까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야. 항구로 여기 나와 있지, 백꽃나무. 자, 항구로 백꽃나무가 쓸쓸한 마음 보태주나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백꽃나무가 나의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존재. 이런 자연물을 뭐라고 하니?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지. 그치? 객관적 상관물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화자가 자기랑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대상인 거야. 나의 쓸쓸한 마음을 보태주나. 얘도 한 그루고 나도 하나잖아. 달밝은 밤을 외로이 저버리니 가련하도다. 청춘의 나이에 홀로 누운 호젓한 창가에, 외로운 창가에 어디선가 어여쁜이가 퉁수를 부는구나. 이거는 이 시는 한마디로 외롭다, 짝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정서가 들어있는 시야. 객관적 상관물 기억하고, 빛이 새는 외로이 날아 짝을 짓지 못하고. 자, 빛이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데 진짜 외롭고 짝을 못 짓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 사람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야. 역시 객관적, 자기랑 동일시된 대상으로서 빛이 새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처지다, 외로운 처지다. 객관적 상관물 2개 기억하고, 원앙새는 짝을 잃고 강물에 명을 갚는다. 자, 원앙새도 짝을 잃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야. 객관적 상관물 3번째라고 해주면 되겠네. 어느 집에 언약이 있나? 언약, 배필, 짝을 말하는 거야. 바둑돌 두드리고 점을 치는 거야. 바둑돌로 내 짝이 어느 집에 어느 교수인가를 두드리고 이런 거 점을 치는 거야. 밤 등불에 점을 치고는 실험 겨워 창에 기대노라. 내 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집신도 짝이 있으니까 그게 언제 만날지,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야.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뭐야? 내 짝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점을 쳐서 내 운명을 갖다 살핀다라고 하는 태도가 다 어떤 세계관이야? 운명론적인 태도지. 운명이 있다라고 하는 운명론적 태도 또는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 자, 잠깐 꺼졌었어. 같이 이어서 볼게요. 자, 운명론적 세계관이다. 보고, 자, 이렇게 시를 읽어서 삽입시의 역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줄거리 들어가고 나 들어갈게요. 얼마 후, 자, 이제 중간 부분 줄거리를 봐봐. 다음날 양생은 부처와 저포놀이를 하는 거야. 자, 저포놀이. 그래서 만약 자신이 지면 법연을 베풀어 부처님을 위한 제를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부처가 지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게 해달라고. 자, 얘 소망은 뭐야? 아름다운 자기의 짝을 얻게 해달라는 이런 소원. 그래서 던져서 본인이 이긴 거야. 그는 불자 밑에 숨어서 그 약속, 자, 부처님이 자기에게 행할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자, 얼마 후 선생님이 잠깐 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요거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미안합니다. 시를 다 읽고 나자 호련이가 뭐야? 갑자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온 거야.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대답을 해. 하늘에서 부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야. 그대 좋은 배필을 얻으려 할지인데 어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니 너 짝이 있다라는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자, 이런 고전소설의 특성, 이 소설의 특징이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소설의 특징인 뭐가 되겠어? 호련이 갑자기 들려온 거야. 하늘에서. 자, 이거 뭐야? 비현실성, 즉 전기성이라고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 한 아름다운 년이 나타났어. 야, 이 저포놀이를 해서 이기고
기다리자마자 이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마침 나타난 거야. 때마침 나타났으니까 고전소설의 뭐라고 하는 거야? 고전소설의 특징 몇 번째? 두 번째.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한다? 우연성. 자, 그래서 이 조선의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잖아. 그래서 이 고전소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자, 전기성과 우연성이 드러나는 부분. 나이는 15쯤이요. 새까만 머리에 화장을 곱게 하고 자태가 아름다워서 선녀나 천녀 같았는데, 자, 이 고전소설의 특징 세 번째. 그치? 현대소설과 대비했을 때 고전소설의 인물들은 다 어때? 제자, 아름답고 재주를 갖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들이야. 제자, 가인형 인물이다. 그치? 자, 바라보니 태도가 단정하고 조심스러웠다. 자, 그래서 이 갑자기 나타난 여인을 묘사했습니다. 외양을 묘사했고요. 자, 손으로 기름병을 이끌어 등불을 돋우고 향을 꽂은 다음 3번 절하고 무릎을 꿇고는 한숨 지으며 탄식합니다. 아, 인생의 방명함이 어찌 이렇듯 할까. 자, 내 삶이 너무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납다라고 한탄하는 거야. 자, 여인의 뭐야? 여인의 여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야. 뭔가 사연을 가진 여인인 거야. 나타났는데, 자, 이 여인도 부처님 앞에서 뭔가를 소원을 빌려고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나서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서, 축원문, 기도문 같은 거, 자기의 소원을 적은 글을 꺼내서 탁자 앞에 바쳤다. 그 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쭉 뭐야? 요약적 제시를 해주고 있어. 얘가 소리내서 읽는 거 아니고 서술자가 축원문의 내용을 대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 축원문의 역할은 어떤 거냐? 여기다 쓸게요. 축원문의 역할은 어떤 거냐? 그치? 축원문의 역할은 이 여인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여인의 과거의 내력을 어떻게 뭐하며 살았는지, 내력에 대한 정보, 내력을 알게 해주는, 내력을 제공해주는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야, 축원문은. 그래서 과거의 내력을 제공해준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그 다음 줄까지 다, 자, 뭐라고 써라? 내용 전개 방법은 바로, 서술 방법은 요약적 제시. 간단하게 이 여인의 사연을 몇 줄로 요약해서 쭉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보자. 아무 지역 아무 곳에 거주하는 하씨, 자, 여인의 이름이야. 삼가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지난번 변방이 무너져 외적이 침입하여 무기들이 눈앞에 가득 찼고 횃불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횃불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횃불이 아니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쟁을 대표하는 표현. 자, 어떤 부분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게 뭐야? 대유법이었어. 자, 횃불은 한 해 내내 이어졌습니다. 집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잡아가니 사방팔방으로 달아나고 도망쳐서 친척과 하인들도 난리통이 흩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외국의 침입이 1년 내내 됐다라고 하는 건 실제 소설이기도 하지만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시대상이 드러났을 수 있다. 자, 처분, 거들 같은 약한 몸으로 멀리 달아날 수 없어서 깊은 규방, 여인들이 기거하는 방, 규방에 들어가 끝내 그윽한 아름다운 정절을 지켜 밤이슬에 옷이 젖는 짓을 하지 않고 뜻밖의 재앙을 피했다. 이 말은 뭐야? 정절을 지켰다. 재앙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구에게 몸을 더럽혀지는 일을 피했다. 어떻게 피했어? 자기가 정절을 지킨 거야. 자발적으로 뭐 한 거다? 자결한 거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목숨보다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하겠지만 당시에 그 봉건 사회에서의 가치관에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여인들에게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 지켜야 되는 소중한 가치인 거야. 그래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재앙을 자기가 피했다라고 하는 것.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 정절을 잃는 거야. 이 여인들에게. 그래서 스스로 자결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부모님은 여자가 수절한 것이 틀리지 않다. 봐봐. 부모님이 얘가 자결한 것을 갖다가
틀리지 않았다고 했어. 왜? 여자는 수절이 더 중요하니까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않았다고 여겨 외딴 곳으로 피하여 들판에 살도록 했는데 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그냥 처음에 읽으면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반전은 뭐야? 이 여자는 죽은 여자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가니까 그냥 미리 그냥 쓸게요. 부모님이 이 여인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딸의 묘를 이장한 거야. 시체를 이장해서 이제 들판에다 무덤을 만들어준 거지. 이제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죽은 지 몇 년이라는 거야? 3년. 그러나 달 밝은 가을과 꽃피는 봄을 상심하면서 헛되이 보내고 들판 위로 구름이 아래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무료하다 세월을 보냈습니다. 텅 빈 골짜기에 숨어 지내며 한평생의 방명함을 한탄하고 계속 좋은 밤을 홀로 보내면서 홀로 보내는 게 힘들었다라는 거야. 오색 빛깔의 난새가 홀로 춤춘다고 상심했습니다. 세월 속에 혼백이 사라지고 여름날 겨울밤에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러한 저를 부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사람의 생애는 미리 정해져 있고 운명론적 생애가 미리 정해져 있고 업보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인과응보사상 불교에서 말하는 저에게 주어진 운명에도 그러니까 나도 운명이 있고 짝이 있을 거 아니냐, 인연은 있을 거 아니냐, 배필을 얻어서 즐기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내가 만약 나에게도 배필이 있을 거니까 나한테 빨리 이거 뭐랑 똑같아? 양생의 바램과 양생의 소망과 동일하지. 양생과 동일한 소망이 갖고 있지. 배필을 만나고 싶다. 이토록 지극한 간절한 기도를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면서 소리내서 오열하였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 여인이 그동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쭉 요약적 제시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 여기에 이 여인이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배필을 빨리 얻어서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 여인은 그를 바친 후 여러 번 소리내 오열 울면서 소원을 빈 거야. 오열했어. 양생은 틈으로 그 자태를 보고는 이 아름다운 여자 보니까 너무 막 흥분한 거야. 진정하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말한 거야. 아가씨, 당신 도대체 누구며 방금 불전에 바친 그럴은 무엇이오? 이제 이 오밤중에 여자가 혼자 와가지고 이 절에 와서 막 울면서 이러니까 양생이 이제 궁금함을 막 참지 못하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바친 그럴을 다 읽었어. 그의 얼굴에 기쁨이 흘러넘쳤다. 왜? 자기의 생각과 동일한 여자를 만난 거야. 여인에게 말하기를 아가씨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게 이 밤에 여기까지 왔냐 하자 그녀는 저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치? 우리가 누구세요?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저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지? 이런 것들이 다 암시야. 이 여인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도 이런 거 다 암시다. 자, 죽은 사람을 암시하는 부분. 저를 의아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다만 좋은 배필을 얻으려는 것 뿐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이 여인의 집으로 가는 거야. 뒷부분 줄거리 한번 볼게요. 양생과 하시녀는 인연을 맺었어. 자, 비현실적이지. 귀신과 사람이 인연을 맺었다는 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진다. 양생은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딸의 대상을 치르러 가는 제사야 제사. 이 하씨의 부모님을 길거리에서 만난 거야. 양반집 행자를 만나고 자기와 사랑을 이 나눈 여자의 정체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여자가 3년 전에 죽은 그 집 딸의 홀령임을 알게 된다. 어느 날 밤 하씨녀는 양상의 앞에 나타나 자기는 타국에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으니 당신도 불도를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고 한다. 그러나 양생은 하시녀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들지 않고 들어가 버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 됐지? 자,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결말이야. 왜?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멀리 보면 죽음까지 초월한 그런 사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뭐가 나와 있다? 전기성. 특히나 이 소설은 전기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람과 귀신의. 또 하나 우연성.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인물, 양생은 그렇지 않지만 여인이 제자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소설에, 자, 이 김시습의 소설에 되어 있는 배경, 자, 나타나 있는 어떤 배경 사상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이 김시습의 두 소설 다 마찬가지야. 뒤에 나오는 이생규상전도 같은 거니까 그때 다시 하지 않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는 유교, 그리고 불교, 도교라고 하는 세 가지의 어떤 사상이 다 드러나 있어. 유교에서 여자가 정절을 추구하는 것, 그치? 그 다음에 효,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정절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게 열련할 때 할 때 그 열이야, 이거. 그 다음에 불교의 아까 지금 다시 여기 윤회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불교의 윤회 사상, 그치? 그 다음에 인생, 무상, 덧없음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도교는 신선 사상이지. 신선은 뭐야? 죽지 않는 거야. 죽지 않는 신선 사상, 불별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김시습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지향하는 바는 뭐냐? 연애 지상주의야. 그 무엇보다 뒤에 나오는 이생규전에서 할 거지만 뭐 거기에 이생이 어떤 사회적인 출세나 이런 것보다 와이프와의, 아내와의 사랑을 더 중요시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와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하는 장면이 나와. 자, 무엇보다 사랑. 자, 남녀 간의 사랑도 되고, 자, 신하가 임금을 향한 사랑도 되는 거에서 연애 지상주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 김시습의 소설에 나타나 있는 사상 중에서 이원론적 세계관이 보여. 그 무슨 말이야? 이 세상은, 자, 이원론적이야. 자, 세계관. 이 세상은 이승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승도 있지만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나라, 가는 세상인 저승이 있다라고 하는,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해두세요. 다시 이런, 자, 유불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어떤 사상이 드러나 있고, 김시습의 어떤 연애 지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1번 문제부터 나와 있어. 1번 문제 한번 보가. 아까 말했다. 중국 소설인 1번에 2번 전등신화의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별표하고, 2번에 보면 이 작품에서 양생과 여인의 공통적인 심리 계속 나왔어. 배필, 외로워서 배필을 만나고 싶다. 이게 공통적인 정서야. 심리야. 자, 외로워서 배필을 만나고 싶어 함, 짝을 기다림, 요런 어떤 출발선에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생규장전 넘어가겠습니다.